다른 인간을 죽이려면 특정 유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의심하지 않을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치과 의사로 알려진 글래논 앵글먼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미스터 디텍티브에서 우리는 많은 갱단의 청부 살인자, 비뚤어진 성적 포식자, 그리고 미친 교주들을 다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범죄 장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글래논은 그 목록에서 눈에 띄는 이유는 정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박한 세인트루이스 남자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는 충격적인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충치 치료를 하고 여가 시간에는 준전문가 청부 살인자로 일하면서요. 지금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치과 의사가 사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앵글먼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죽음은 그의 가장 큰 열정이었고 그는 경찰이 혼란스러워할 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을 실행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뚤어진 천재이자 치명적인 치과 의사를 조사하고 그의 대담한 살인이 어떻게 그를 덮친지 알아볼 것입니다. 1976년 9월 5일 24살의 신혼치과 보조사 카르멘은 26살의 남편 피터와 함께 미주리주 퍼시픽 근처의 한 시골 공원을 걸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식스플래그 테마파크에 자동차 전시회를 가던 중이었는데 도중에 멈춰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들판과 초원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일요일 산책을 하던 가족 몇몇만 있었습니다. 카르멘과 피터는 공원 중앙에 있는 외딴 지역, 숲 속에 숨겨진 연못으로 갔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있던 중 고요한 분위기가 큰 폭발음으로 깨졌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피터의 등을 뚫고 지나갔고 그의 가슴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근처를 걷던 가족이 카르멘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고 그녀의 남편이 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녀는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가족은 피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늦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체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낙엽 더미 아래에 묻혀있는 6mm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것이 사고일 수 있다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스포츠 사격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산책자가 이상한 점을 보고했습니다. 카르멘이 겁에 질려 도로로 달려갈 때 나무 사이에서 나온 한 남자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소리쳤고 그 남자는 다시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인물은 누구였으며 왜 그날 피해자의 아내에게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바로 글래논 앵글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청부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덤불에서 사격을 가해 고인의 심장 근처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날 미래의 미망인에게 얼굴을 보여줄 만큼 편안했을까요? 사실 그 두 사람은 그녀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살인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세인트루이스 남쪽에 있는 그의 치과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치과 의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인생 동안 앵글먼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치과 보조사 자격을 얻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 그가 그녀의 첫 상사였습니다. 앵글먼은 전성기에도 10점 만점에 3점 정도에 불과했지만 자신을 정복자로 여겼고 특히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르멘은 20대 초반이었고 그는 50대였지만 그들이 사무실에서 성적인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말이죠. 적어도 치과 의자를 소독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 정복자라는 그의 성격과 총기 애호가로서의 사랑을 결합시켰고 앵글먼은 자신을 제임스 본드 유형의 인물로 보았으니 그의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아직 결혼할 남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란다라는 결혼 전 성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재정 문제로 클리닉에 와서 앵글먼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앵글먼은 그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 제한이 아니라 그는 이미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는 로맨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앵글먼의 아이디어는 카르멘이 좋은,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를 찾아 결혼한 다음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젊은 간호사가 기대했던 조언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망설임 후에 그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끔찍하고 냉소적인 살인의 공모자가 될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앵글먼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을 문제없이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설득하자 그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앵글먼은 어떤 유형의 남자를 찾아야 할지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격이 괜찮고 그녀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조종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몇 달 동안 카르멘의 개인 생활에서 적합한 남성들을 긴 목록에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연애 생활에서 어두운 에피소드를 몇 번 겪었지만 마침내 꿈의 여자를 데이트 신청할 용기를 내고 그녀가 단지 그녀의 변태 상사가 몇천 달러를 위해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피터가 1975년 카르멘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겪게 된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해에 결혼했고 카르멘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앵글먼의 클리닉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으며 나이 많은 A는 새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드는 방법에 대해 그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는 외관을 유지해야 했고 그녀의 파트너는 그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거짓된 이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약 6달의 거짓 행복한 결혼 생활 후 이 죽음의 탐욕스러운 여인과 그녀의 살인 강사는 세 번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살인 자체입니다. 앵글먼은 그의 공범 로버트 핸디에게 시장에서 추적할 수 없는 소총을 구입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르멘과 함께 앵글먼이 총을 쏘고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는 미주리주 주변의 여러 장소를 탐험했습니다. 2번이나 그는 목표물을 조준했지만 잠재그는 목표물을 조준했지만 목격자가 등장해 기회를 놓치게 되어 반가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을까요? 그들은 공원을 이 시도를 위한 장소로 선택한 후 며칠 전 그곳으로 예행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앵글먼은 그녀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었고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해야 살인을 최대한 위험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앵글먼은 덤불 사이에 숨어 있다가 그 무고한 남자의 가슴을 향해 정확히 총을 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자신의 남편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만견자실하여 도망쳤습니다. 앵글먼은 그녀가 큰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모든 것을 망치지 않도록 잠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카르멘은 완벽하게 공영에 처한 여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앵글먼이 도망치는 동안 그녀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응급요원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린 후 남편의 생명보험금 75,000달러를 수령했으며 이는 현재 화폐 가치로 약 35만 달이 지나고 나서 집행자는 그의 몫을 받았습니다. 약 10만 달러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이는 그녀의 형제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형제 역시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동정을 받았고 앵글먼은 또 하나의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만족감으로 다시 치과로 돌아갔습니다. 피터의 죽음에 대한 조사에서 남은 미해결 질문들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루기 전에 어떻게 무고한 청부살인자가 치과학이라는 잔인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정의는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도 없었고 정신 건강 문제도 없었으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암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렌 앵글먼은 1927년에 세인트루이스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 내내 평균적인 학생이었고 이후 군대에 입대해 GI 법안을 통해 대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954년에 워싱턴 대학교에서 치과학 학위를 받고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와 자신의 치과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앵글먼은 곧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알려졌고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 이미지 뒤에는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유쾌하고 겸손한 글렌은 경찰을 속이고 죄책감 없이 살해하는 것을 즐기는 사회적 병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성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은 누군가의 목숨값을 대가로 받는 것일 뿐이겠죠. 우리가 아는 한 살인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아이디어는 글렌에게 1950년대 후반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첫 번째 아내이자 유일한 자녀의 어머니인 루스와 이혼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한 후에도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은 앵글먼의 많은 범죄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그가 여성들에 대해 최면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동물적인 매력으로 그들을 그의 계획에 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경찰 기록 사진에서 그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감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재혼하여 제임스 블럭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셨겠지만 그 모든 관계는 처음부터 앵글먼이 계획한 것이었고 블럭을 향한 시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결혼 후 약 1년이 지난 후 그 부부는 세인트루이스 미술관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럭 씨는 숨은 저격수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물론 앵글먼은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경찰은 그를 범죄와 확실히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루스도 처음부터 의심을 받았지만 이는 그녀의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그녀를 지지하며 경찰이 애도하는 여성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루스는 생명보험금으로 64,500달러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그 총잡이에게, 즉 글렌에게 미지의 금액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의 첫 번째 기록된 살인이었고 그것이 마지막 살인이 될 리는 없었습니다. 글렌 앵글먼은 그의 치과 드릴을 청부 살인자의 무기로 성공적으로 바꾸었고 그 보상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일상적인 일을 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치과 의사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새로운 살인 계획을 꾸미며 만족감은 그를 더욱 야심차고 정교하며 수익성 있는 계획들을 구상하게 했습니다. 죽음의 치과 의사는 이후 20년 동안 그의 부업에서 상당히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의 동기는 주로 똑똑한 계획과 실행의 스릴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무기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으로 알려진 살인은 1963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앵글먼은 자신의 불법적인 수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프랭클린 카운티의 태평양 경마장을 구매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 트랙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재정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글렌과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저축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사악한 치과 의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요, 치과 치료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을 살해하고 그 수익을 사용해 손실을 보전하려 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에릭 프레이로 투자에 기여한 여러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남편이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프레이 부인은 그 제안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혼 계획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위험 없이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살인 주모자에게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글렌은 살인의 스릴을 위해 그것을 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릭에게 덫을 놓은 운명적인 함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앵글먼은 그에게 트랙의 재산에 있는 우물을 폭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은 우물이 붕괴되도록 다이너마이트 반 자루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이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앵글먼은 그의 허리를 잡아당겨 우물 너머로 들어 올렸습니다. 에릭은 우물 바닥에 떨어졌고 뼈가 부러진 상태로 착지했습니다. 반응할 시간이 없었을 때 그는 위에서 들리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한 자루가 바로 그의 옆에 떨어졌습니다. 에릭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고 글레논은 자신이 방금 목격한 끔찍한 사고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앵글먼의 황당한 이야기, 즉 에릭이 실수로 떨어져 스스로 폭발했다는 이야기는 보험 조사관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 죽음은 사고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앵글먼은 몇 달 후 그의 몫을 챙겼습니다. 다음 살인은 우리가 이미 다뤘던 피터 할름의 1976년 사건으로 그 후 앵글먼의 자신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의 다음 살인 계획은 더욱 야심차게 변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그 초인적인 성적 매력을 억누를 수 없었고 결국 바바라 보일이라는 환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공범이 되었고 오랜 협력자 존 핸디와 함께 또 다른 큰 보험 사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전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앵글먼은 국세청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절박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으며 특히 그는 전체 보험금의 일부분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보험금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로널드 구스웰레였습니다. 글렌의 허락을 받은 후 바바라는 목표의 삶에 침투하여 곧 그와 결혼했습니다. 가엾은 로널드는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그동안 그의 아내는 14개의 생명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앵글먼의 도움으로 그녀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고 편지를 통해 보험을 개설했으며 총액은 1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금액을 축적하는 동안 공모자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널드의 부모는 꽤 부유했고 그는 형제와 함께 소규모 석유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으며 이 재산은 보험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고 고집스럽게도 사고로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앵글먼은 그들을 처리해야 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1977년 겨울에 실행되었습니다. 로버트 핸디는 앵글먼을 그의 집에서 픽업하여 메디슨 카운티의 농가로 갔으며 그곳에는 51살의 아서 구스웰레와 55살의 베르니타 구스웰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그 농가 뒤에 도착했고 핸디는 앵글먼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권총과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농업사무소의 관리인으로 가장하여 부부의 집에 쉽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고 핸디는 차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구스웰레 부부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으며 그는 부엌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앵글먼은 가방을 열어 22 구경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닥에 눕히고 밧줄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눕자마자 앵글먼은 그들의 머리 뒤쪽에 3번씩 총을 쏘았습니다. 부인은 3번, 남편은 2번. 이 사건이 6시 50분쯤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베르니타의 손목시계가 그 정확한 시간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피가 시계 메커니즘을 막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급히 뒤지며 서랍을 뒤집고 가구를 엎어 강도 사건처럼 꾸몄습니다. 핸디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되어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세인트루이스의 준전문 청부 살인자가 벌인 또 다른 깨끗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범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서는 즉시 죽지 않았고 의식을 되찾은 후 앵글먼이 사라진 후에도 응급구조대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머리에 2번 총을 맞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몇몇 남자들이 그들을 강탈했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서 구스웰레는 그날 밤 9시 30분 이전에 결국 상처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목표를 죽이고 보상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앵글먼은 이를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몇 년에 걸쳐 펼쳐서 각각의 비극이 무관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바바라가 그의 전 애인이 그녀의 부모를 살해한 지 1년 이상 로널드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잤고 그녀는 그가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그녀의 의붓자식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다음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앵글먼이 그녀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잔인하게 살해된 지 15개월 후 드디어 로널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심장의 새 공모자는 앵글먼의 살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핸디는 후에 그 계획을 묘사했습니다. 들어가서 바바라를 강도 사건처럼 묶어두고 그녀가 그곳에 있을 때 로널드가 들어오면 저항하다가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몇 가구를 뒤엎고 몇몇 램프를 부수고 그런 다음 바바라를 침대에 묶어두고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갈 때 그녀를 발견하게 하려고 했다. 그들은 살인 자체를 감추기 위해 가짜 가정 침입과 성폭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를 하루 이상 묶어두고 그녀에게 침대에 오줌을 싸게 하여 신빙성을 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들어와 그 모든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해 보세요. 다행히 그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바바라는 24시간 동안 자신의 체액에 젖어 있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했습니다. 1979년 3월 30일이 그 치명적인 날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날 밤 앵글먼은 그의 특유의 살인용 장갑을 끼고 진주 손잡이 38 구경 권총을 휴대하며 핸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쇼핑몰 주차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바바라가 자신의 차로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가 유일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몸을 숙였고 그들은 다른 농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밤 11시쯤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로널드는 우드리버 시티의 에이모코 철도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바바라는 들어가서 긴장을 풀었고 핸디와 앵글먼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희생자는 안으로 들어섰고 앵글먼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심장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로널드는 충격에 빠져 뒤로 물러났고 앵글먼은 망치로 그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머리 옆면에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까지 로널드는 방식은 아니었고 당연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앵글먼은 바바라에게 청소를 하라고 소리쳤고 그녀는 몇 장의 수건을 들고 와 증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 남자는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바바라는 남편이 전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발견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4월 4일 동부 세인트루이스의 한 모텔 근처에서 버려진 차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널드의 시신을 뒷좌석에서 발견했고 갈색 쓰레기 봉투가 그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총상과 두부 외상 외에도 그의 발목은 시신이 바닥에서 끌리면서 골절되었습니다. 경찰이 바발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갔을 때 그녀는 놀란 척했지만 그동안 남편의 피 자국을 차고 바닥에서 닦아내고 벽에 튄 피를 덧칠하느라 바빴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가 사망했을 당시 로널드는 약 57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2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산은 바발에게 넘어갔으며 20만 달러에 가까운 생명보험금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앵글먼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그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에서 그들의 연관성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바바라가 앵글먼과 연관이 있으며 앵글먼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의심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작위의 한 남자가 로널드 구스웰레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이 남자는 당시 3건의 다른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안드레 존스였습니다. 그는 로널드가 한 주차장에서 강도 행위 도중에 자신이 총을 쏘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왜 로널드의 죽음을 자신에게 덧씌우려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앵글먼을 공용해서 구해주었습니다. 이 연쇄 살인의 막바지는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앵글먼은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범죄는 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널드 구스웰레를 총살했을 때 앵글먼의 3번째 아내 이름이 같은 루스는 그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형 작업에서 자신의 몫을 챙겼음에도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세인트루이스의 치과 연구소에 대한 미지불 채무였습니다. 그는 연구소 소유자 소피 마리 바렐에게 $14,500를 빚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받기 위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로널드 구스웰레를 살해한 같은 달에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치과 의사의 목표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로널드가 집에서 총살되기 약 2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1979년 3월 20일 바레라는 그녀의 사업체 차고 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것은 폭발을 위해 그녀의 배달 차량 하부에 장착된 다이너마이트와 압력 스위치가 결합된 장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도 폭발물이 젖어 있어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작은 소리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시간이 거의 다 된 시점, 마지막 결정이 내년 1980년 1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앵글먼은 다시 한번 같은 계획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레라는 연구소 앞에 주차된 배달 트럭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폭발했고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 한 번 압력 스위치 메커니즘의 흔적을 발견했고 전년도 폭탄 시도와 마찬가지로 다이너마이트나 액체 폭발물이 사용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날 아침 3명의 남자가 차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정비 작업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앵글먼과 그의 공범들이 무고한 여성의 차량 밑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앵글먼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복잡한 살인 음모를 계획하는 데 수백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파산에 직면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 미지불 치과 비용들이 훨씬 더 시급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탐정은 아니지만 경찰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돈이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신이 있다면 그 시신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누가 그들을 제거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앵글먼이 바레라를 폭발시킨 폭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앵글먼은 물리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상 매우 신중했으며 아무리 많은 정황 증거가 그를 지목하더라도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항상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앵글먼의 최신 아내 루스 앵글먼에게서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결국 앵글먼의 남성적인 자만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내 루스와 함께 있던 동안 그의 범죄에 대한 일부 세부 사항을 공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를 감동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당연했습니다. 앵글먼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루스는 자신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과 협력해 그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기 위한 비밀 작전을 펼쳤습니다.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국은 루스에게 그녀가 1980년 1월과 2월에 앵글먼과 몇 차례 만났을 때 착용한 숨겨진 마이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녹음은 검찰 측에 있어 절대적인 금광이었습니다. 녹음에서 앵글먼은 소피 바레라가 죽을 자격이 있었다고 말하며 1979년 폭탄 시도에 자신이 관련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다룬 첫 번째 음모인 치과 보조사 카르멘과의 범행에 대한 참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핸디도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으며 살해 직후 핸디가 현장에 도착한 이유가 그가 받은 $100,000를 추적할 수 없도록
소액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스는 그날을 기억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세 공모자는 체포되어 카르멘의 형제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앵글먼과 핸디가 사기 및 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교적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1980년 8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앵글먼은 30년형, 핸디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핸디는 더 많은 살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전 공범에 대해 전면적 살인 혐의는 소피 바레라의 살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추가로 30년형이 그에게 부과되었고 그 후 피터 할름의 살인으로 다시 50년형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안드레 존스가 로널드 구스웰의 사건에 대한 자백을 철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1985년 앵글먼이 일리노이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중 그는 이 모든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공범들이 정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바라 보일은 남편을 속여 죽이는데 가담한 혐의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르멘 미란다와 그녀의 형제 역시 체포되었지만 놀랍게도 검찰은 형제가 앵글먼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는 원래 음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악하고 효율적인 살인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청부 살인자는 연방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앵글먼의 살인 행위는 끝났지만 그는 체포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회를 거의 얻을 뻔했습니다. 그가 교도소 클리닉에서 치과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사회병자에게 날카로운 물건을 다른 죄수의 입에 넣게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앵글먼은 치과사와 살인자 두 직업에서 동시에 은퇴했습니다. 피해를 집계해보면 우리는 그가 최소한 7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공백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살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와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살인 수가 10여 건이 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논 앵글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대부분의 자기중심적인 살인자들과 달리 그가 실제로 이 일을 매우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섬뜩한 재능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이는 당신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다른 비밀 연쇄살인범들이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고 절대 잡히지 않을 그를 밀고 하지 않았다면 앵글먼은 아마도 수년간 더 많은 치밀한 살인 계획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자만심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주요 사건의 검사였던 고든 앵크니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칠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의 친밀감을 성적 친밀감과 연관시켰으며 살인에 대해 거의 성적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강한 성적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매우 남자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피하는 대신 그동안 미디어의 주목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그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없자 그 감각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앵글먼은 1996년 그를 모티브로 한 저예산 공포영화 치과 의사가 그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전까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가 신문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99년 3월 4일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살인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악명 높은 잔인함과 독창성으로 유명한 그에게는 꽤나 평범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를 끝장낸 것은 저격수의 총알도 아니었고 차량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뇨병이었습니다. 글레논은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해 교도소 클리닉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범죄의 진정한 규모는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또 다른 범죄 이야기를 보지 않으셨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